오늘 또 주역을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후천팔계에 대해 설명드렸죠. 기억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제가 시작할 때마다 이 주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도와드리려고요. 몇 마디씩 보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역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 신을 이해하셔야 된다. 예, 이 신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이 주역이라는 학문이 설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과학이랑 이제 비교하자면, 신 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또 다시 나가겠습니다. 상이 있고요. 예, 신이 또 이렇게 법을 드러내서 법법자입니다. 법을 드러내서 이 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입니다. 이게 주역의 철학은 이게 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절대계죠. 이 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고요. 무형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안에 들어있는 정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어떤 DNA라고 부르는데요. 예, 영적인 DNA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DNA는 이 형체 안에 이런 유전자라든가 이런 물질로 존재하죠. 근데 유전자 자체도 하나의 물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질 배후에는요, 법칙이 들어있는데 이 법칙도 결국 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이 이걸 이제 주역에서는 형이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요, 개사전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하늘에서 상이 만들어지고 땅에서 법이 이루어진다. 또 하늘에서 도가 이루어지고 땅에서 어떤 형체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들은 개사전의 기본 철학인데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하늘이라는 건 형이상이고요. 형체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작용은요, 철저히 무의예요. 약자로 썼는데요. 예, 옵술 무자에 할이자요. 그래서 철저히 이 신의 작용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체, 이 법칙도 안 보여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형체고요. 법칙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들 간에 드러나는 질서이기 때문에 법칙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법칙은 과학의 영역이고 이 상은 철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도요. 서양의 한 2000년 철학이,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 그러면 우리가 광범위하게 그냥 철학 일반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요. 동양의 유교가 있듯이 서양의 힐합 철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힐합 철학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철학이라는 거. 그래서 동양의 유교가 있으면 서양의 힐합 철학이 있고요. 동양의 불교가 있으면 서양의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한 파들이에요. 힐합 철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파입니다. 소크라테스를 교조로 해서 시작된 하나의 파예요. 더 조상으로 가면 탈레스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의 무수한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교 안에서요. 주자학, 양명학 있는 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서양엔 철학이 있었는데 우린 철학이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됩니다. 예, 그건 서양의 독특한 하나의 이런 사물에 대해 연구하는 하나의 관점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유지되어 한 학파예요. 철학이란 학파가 있고 동양에는 유학이란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요. 조선 말에 힐합철학 고변이라는 책을 그 면우 곽정소 선생 제자분이 이제 쓰시는데 그 서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면우 선생님이 이제 영남에서 아주 이제 한말의 최고 유학자신데 서양 철학이 지금은 이게 좀 이게 껐덕대지만 힐합 철학 고변에서요. 성리학 입장에서 서양 철학을 다 비판합니다. 이런 조금이라도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까요. 어떻게 신이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할 수 있는가. 불도를 까던 주자학이잖아요. 신은 원리일 뿐이다. 우주의 신은 철저히 원리일 뿐인데 힐합 철학을 보니 원리에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자꾸 제우스 쪽으로 흐른다는, 뭔가 신화적인 거에 흐르고 그런 일체의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우주의 어떤 한 인격체가 어떻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느냐. 철저히 신이라는 거는 동양 철학에서 리고 이 원리의 작용, 신 안에 있는 게 원리죠. 리와 신은 하나고 그건 무의의 작용을 하지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모습을 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철학이다. 그래서 조선 말에요. 나라 망하는데 서양 철학을 까고 있어요. 아테네. 아테네를 까면, 할아버지를 까면 그 아래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는요. 조선 선비들이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저력이, 그래서 거기 이제 면 선생이 써놓기를 100년 뒤에는 서양 철학자들이 다시 우리 거 연구할 거다.
우리 동양의 리에 대해 다시 연구할 거다라고 장담을 해놓고 끝내시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서양 철학도 유교에서 자기들이 제일 비슷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괜찮다. 리학에 아주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 인정해줘요. 참 철학 잘한다로.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던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동양엔 철학이 있었나까지 왔단 말이죠. 예,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서양 철학이 이제 만나는데 이 주역을 통해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주역의 사고관은요, 주자학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이제 핵심입니다. 서양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예요. 이데아에서 만물이 나오고 법칙이 나왔다가요, 플라톤, 제가 고정 콘서트에서 플라톤 국가론을요, 전체를 한번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전체 한 권을 제가 다는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해드리지만, 전체 한 권이 읽는 맛이 나게 이 각 장마다의 대결 구도와 인용할 부분 인용해서 전체 어떤 스토리로 가는지 얘기 드릴 텐데, 왜 플라톤만 정확히 아시면요, 화이트헤드라는 서양의 최고 철학자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유가요,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동굴의 우상 혹시 이제 들어보신 적 있는데, 플라톤 철학을 보면요,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딱 의자예요. 머리가 고정돼 있어요. 이쪽만 보게. 그러면 뒤에서는요, 불을 피우고요, 뭐죠? 나무 모양을 보여준다고 치죠. 그럼 여기에 나무 그림자가 비치겠죠. 네. 그러면 사람은 이걸 보고 나무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또 그것도 동굴이 속에서예요. 이 모든 내용이. 동물 밖에는 진짜 나무가, 여기 카메라 괜찮아? 진짜 나무가 있고 여기 태양이 빛나고 있겠죠.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요, 플라톤 철학하고 지금 개사전하고 그대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플라톤이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개별 사물이라고 했어요. 이 동양 철학의 형입니다. 우리는요, 개별 사분말이 진실인지 알고 살다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림자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요, 다 그림자인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요, 볼 수가 없어요, 뒤로.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풀려서 뒤로 나간다고 치면요, 뒤에는 이 타오르는 이 불빛에 요거의 그림자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것도요, 판때기예요. 진짜 나무가 아니고요, 나무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요게 법이에요. 뭐냐면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 보편 법칙이라고 그래요. 개별 사물에 내지 않은 보편 법칙. 이것도 아직 헛개비예요. 더 동굴을 기어 나갔더니 진짜 나무를 만났어요. 요게 이데아예요. 요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이 상이 존재하게 하는 게 요게 신이에요. 이걸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냥 이데아랑 별도로 선의 이데아라고 따로 두는 게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나무도 존재할 수 없고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서양 철학에서 요것만 아시면요, 서양 철학 모르실 게 없습니다. 동양 철학하고 다르지 않아요. 동양 철학자들, 주자학자들도 서양 철학 보고 똑같다라고 인정하고요. 베이건, 한문으로 베이건이라고 그래요. 베이컨을. 베이건옹이 근세에 다시 기독교가 창궐을 했는데 리학을 다시 세웠고, 데카르트를 그래요. 대적이 다시 주리를 아주 선양해서 서양에 지금 리학이 다시 창궐을 했는데, 서양은 기독교로 한 1000년 암흑기를 거쳐서 리학이 다시 나왔는데, 이제 리학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철학 입장에서. 동양은 불도를 일찍이 주자학이 극복했거든요. 불도를 지금 기독교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면호 선생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리학을 더 했는데도 지금 서양한테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런 형세가 온 게 참 안타깝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 대해서 그 철학적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왜 우리 유학은 동양에서 이렇게 더 잘하지 못하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구조가요,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플라톤을 아시면 주역 모를 게 없고요. 주역 이게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 동굴 아니라는 얘기는요, 여기까지는요, 현상계예요. 예, 제가 자꾸 얘기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요거 떨어지죠. 여러분 눈엔 만유인력의 법칙은 안 보이세요. 떨어지는 거 안 보이지. 왜냐?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밖에 안 보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림자밖에 안 보이세요. 플라톤의 이 비유가 정말 뛰어난 비유입니다. 동양의 이 주역 개사전의 이 핵심 원리랑 플라톤의 비유를 붙이면요, 정확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동서양 안 가르는 게요, 제가 동양 거 이제 하니까 동양 철학 이런데 이제 너무 이제 가치를 두는 거 아니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동서양 차이를 전혀 안 둡니다. 똑같아요. 기질이 달라서 사람들이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서양은 좀 꼬치꼬치 캐묻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동양은
이 뼈대를 통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저를 서양 철학식으로 저를 분석을 하면요. 저의 모든 걸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식은요. 걔는 뭐죠? 잘 노는데 공부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요. 음양을 탁 쳐가지고요. 그 사람의 좀 실감나는 뼈대만 주지 자세한 걸 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만나면 더 재밌어져요. 왜냐, 동양이 뼈대를 대고요. 서양이 살을 대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다 보면요. 서양 철학의 문제는 꼬치꼬치 캐다 보면요. 애초에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전체 통합이 잘 안 돼요. 근데 동양 철학식 사고는 통합을 우선해요. 차라리 이 대략 다룰지언정 이게 난삽하게 안 하겠다는 거고, 서양은 하나하나 남김없이 좀 캐보고 싶다는 그 의지가, 인간의 두 의지가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이 만날 때,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의 정신문명이 만날 때 제일 재밌어집니다. 지구는 이제 그리 가고 있죠. 만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셔도요, 동서양 철학이나 이런 문명을 바라보실 때 관점이 달라지실 겁니다. 둘러보지 마세요. 예,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가 지금 주역회사전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눈에는 이 그림자만 보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요 물질 배후에 만유인력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셔야 과학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내야 과학자예요. 이제 나가면 철학자예요.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가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이라는 게 뭐냐? 후천팔계라고 해요. 후천팔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게요. 오행상생상극밖에 없었죠. 실제로는. 오행상생상극이요. 만유인력 법칙 같은 것도 다 오행상생상극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계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모든 거 있죠. 보세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체 세계가 뭔 거 같냐? 라고 하니까 제자한테 물어보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일체 세계는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계는요, 오감과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개념, 그리고 오감, 여기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형체를요, 어떤 법이, 일정한 질서가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제가 잘 몰라도 뭔가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 느끼시죠? 그거를 후천팔계로 그리는 거고요. 그럼 그 법칙이 현상계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게 만든 더 배후의 근거가 있겠죠. 그걸 더 선천적인 정보를 우리가 선천팔계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하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낙서, 하수에서 나왔다는 그림, 낙수에서 건졌다는 글이, 사실은 이게 홍범구주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 지금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주역을 이해하실 때. 예. 저게요. 이게 대우주에서도 그러겠지만 소우주에서도 똑같겠죠. 우린 대우주보다요 소우주가 가까워요. 우리가 소우주니까. 우리 몸뚱이에요. 일정한 법칙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매트릭스 보면 네오란 주인공이요. 거기 이 꿈의 세계 같은 세계, 매트릭스 세계에서 이 형체만 보고 살다가 탁 깨치니까 법이 보여요. 그게 사실은 정보일 뿐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로 한번 느끼셔야 되는 게, 요 펜 하나도요, 눈에 보이실 때는 그림자로 보이시지만 요게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무수한 정보들이,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오행상생상극들이 뭉쳐서 이 모양 겨우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기, 냉기, 뭐죠? 뭉치는 기운, 발산하는 기운,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뤄서 요게 하나 나옵니다. 나무, 예, 제 몸뚱이 하나, 정보의 덩어리에. 왜냐? 이 이런 소립자 하나가 존재하려고 해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건 배후에 법칙이 있어요. 그 배후에 있는 법칙은요, 이 시공간 벗어나서의 근거가 있어요. 왜냐? 이 우주가 사라지고 다른 우주가 나와도 또 다시 이 법칙이 작동돼요. 다음 우주가 생겨도 또 이 법칙이 작동될 거란 겁니다. 예. 이 법칙은 본래 존재하니까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전체를 불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색이죠. 색이 곧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는 공이거든요. 색이 공이다 얘기하는 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펼쳐져 나왔죠. 우주가 사라지죠. 그럼 이게 이쪽 세계가 없어질 것 같죠. 반드시 또 나옵니다. 왜냐? 선천팔계는요, 후천팔계랑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작용을 표현할 뿐이에요. 여기는 작용의 세계고 여기는 본체의 세계일 뿐이지 이 둘은요 조금 더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군.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이 근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우주는 반드시 작용을 드러내더라는. 여기서 조금 더 차이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철학이나 어떤 명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극치입니다. 주역은 이걸 전제해요. 이걸 전제하지 않으시면요.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를 전제하지 않으시면 후천팔계는 불필요한 게 돼요. 군더더기가 됩니다. 없어도 좋은 게 돼요. 선천이 좋은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그래요. 선천팔계는 후천팔계로 나와야 뭐가 되냐면요. 선천적으로는요. 정보만 있어요. 하느님도 자기 안에 있는 정보를요. 현실화해야만이 현실화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겁니다. 예술가세요. 하느님. 영감을 반드시 표현하시려고 표현에는요. 반드시 그 영감이 배후에 있어요.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자꾸 이렇게 팔다리 다 잘라야 진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우리 에고고 망상이에요. 그 망상만 버리면요. 반야신경이 얘기하는 게 요게 둘이고 요게 다르다라는 망상만 버리면 그대로 지금 제 몸뚱이도요. 이 정보의 지금 현현이죠. 이 정보에는 신이 다 개입하고 있어요. 제 몸뚱이 자체가 신 그대로의 표현이고요. 제 정신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만 소우주들은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이 소우주들인데요. 돌멩이는 땅으로 치거든요. 돌멩이 이하는. 식물부터는 자기 개체 의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동식물은 별로 우주에 영향을 못 주는데 인간 정도가 되면요. 이 신을 많이 닮아가지고 내 에고대로요. 이 자연스러운 법칙들을 제가 거스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몸을 망치는 걸 자꾸 먹일 수도 있고요. 그런 짓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데 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요. 그러면요. 이 법칙대로요. 얘가 살기 싫은가 보다 하고 암 유전자가요. 암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자꾸 가자는 쪽으로 업을 짓는구나. 그러니까 법칙에서 이변은 못 됩니다. 그래서 신이 정한 법칙은요. 절대 안 바뀌는데 인간이 뭘 할 수 있냐면 자꾸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선악의 어떤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근본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살 때요. 왜 선을 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왜 악을 하면요. 나부터 괴로워져요. 이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법칙은요. 아무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칙을 무시하고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요. 이 자연에 존재하는 이 법칙 그리고 배후에 존재하는 이 상 이게 선천팔계 후천팔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인간은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근데 어긴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는 게 이 법칙 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국법은 엄정한데요. 제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의 지배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법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 관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알고 살지 않으면 자연에 그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후천팔계 말씀드린 것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불교의 그 반야신경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드렸는데 유학이나요? 불교 중에 대승불교의 관점과 유교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불교는 내 내면에서부터 인식론적이라고 하죠. 내가 우주를 바라보는 나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풀어가고요. 유교는 대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풀어가요. 존재론적으로.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현상인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존재하려면요. 대우주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려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순서가. 내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주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신이 있어야 돼. 근데 인식론적으로는요.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시작하니까 첫째로 내가 있고 내가 사는 땅이 있고 그걸 덮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배후에 하느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방식하고 설명을 우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로 오는 방식하고 이 관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동양 철학에서 유교는 대우주에서 설명해 왔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이 혼선이 빚었어요. 불교식 사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불교는 나부터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 혼동을 거쳐서 이제 안착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제가 74페이지에 보시죠.
오행 상승 생극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후천팔계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후천팔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지난 시간에 하신 그 들으신 내용이 기억이 잘 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플라톤 하게 되면요, 이런 몇 가지 플라톤이 든 철학적인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요, 절대로 그 안 어렵습니다. 서양 철학도요, 위로 갈수록 안 어려워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려워요. 어렵고요. 이게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몸이 안 좋아지게 돼 있고요. 위로 갈수록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게 돼 있고 몸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가. 네. 그래서 자꾸 이 철학 쪽은요, 내려올수록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신기하게. 과학 쪽은 내려올수록 더 정밀해져요. 근데 철학 쪽은요, 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내려올수록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게 되게 이제 과학 쪽에서는 발전이 높은데 철학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요. 간단하게요. 지금 우리 세대에 누구 철학책 그 보시라고 서로 권하기보다는 논어 보시라고 하는 게 맞죠. 2500년 전 책인데요. 그럼 사실 물질이 발달해도 우리가 2500년 전에 참 그 사람들이 뭘 알았어 하는 그 시대 사람들 글을요, 지혜라고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벌써 지금 이 주역 같은 걸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 설명을 못 해요.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지만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철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과학은 앞으로 당연히 더 발전되겠지만요, 철학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그 몰입해가지고 잘 연구하시면 직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과학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고차원적인 부분까지도 철학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어떤 제한된 어떤 육체에 딱 저만 해도 한 100년 안쪽을 살겠죠. 그러면 그 연도에서 맛볼 수 없는 경지를 인간을 맛보게 해줘요. 왜냐? 형이하의 세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형이상은 시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기가 A가 원시 시대건 B가 어떤 중세고요. C가 지금 근대, D가 현대라고 하죠. 원시 시대에 접속하는 신이나 중세에 접속하는 신이나 지금 접속하는 신이나 똑같기 때문에요. 여기는 시공의 차이가 있지만 물질명은 계속 발달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는요, 더 할 일 없을 때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딱히 놀이거리가 없을 때가. 지금은요, 못해요. 트위터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정신을 여기다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들인 공이 작아서도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 걸 존중해야 돼요. 철학적인 부분 특히. 과학은요, 그 시대에 좀 미신들이 많으니까 털고 봐야 되지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신 안에요. 신을 우리가 보통 그리면 텅 빈 존재로 그리거든요. 동양이나 어디 서양이나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운데요. 좀 이렇게 하나 제가 그리보면 텅 빈 신인데 요 원이 요 원은 아닙니다. 요 원은 그냥 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요 신을 확대해서 그리면 그냥 신이 텅 비어서 뭔가 현상계에서 이 텅 비었다는 건요, 이 선도 사실은 형이하 아니냐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텅 비었다는 의미를 주려고요. 그런데 텅 비었지만요. 근데 그 자리가요, 만물에 A라는 만물, B라는 만물, C라는 만물이 있다. 모든 만물의 뿌리죠. 이때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같은 신인데요. 이때는 무국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텅 비어서 뭐라고 설명할 게 없어요. 그 신 자체는. 그런데 그 신이 만물을 낳았다는 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아버지라는, 여기서 추적에 들어가면 다 근원을 여기다 댄다는 점에서는 위대한 극이 됩니다. 같은 자리인데. 그래서 무국과 태극은 원래 같죠. 그래서 이제 이 황극에 오면요, 이 신이요, 지금 우주를 창조해 놓고 동서남북을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임금황자를 써서 황극 그럽니다. 예, 여기까지. 예. 이게 동양의 삼극 사상이에요. 이 삼극만 이해하시면 더 높습니다. 삼극이에요, 동양은. 텅 비었고 우주의 근원이 되시며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게 동양에서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황극이요, 이 황극에서 파생된 게
인지가 있죠. 그러면 천왕시, 동양에서 천왕시가 있고요. 인왕시가 있고 지왕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천왕시? 이제 시는 이제 거의 이제 시조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천지는 이 인간만 사람이고요. 천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왕시라고 이렇게 인격화해서 불러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대우주의 신이 황극이겠죠. 대우주를 경영하는 이 황극은 경영입니다. 경영과 통치예요. 우주를 경영하면은 이 하늘을 경영, 별의 경영, 우리 지구 하나도 스스로 경영하겠죠. 그럼 인간들끼리도 스스로 경영하겠죠. 그러니까 우주에는요, 삼황이 나와요. 경영의 개념이요. 이제 별 아닌 그냥 하늘에 붙이면 천왕시. 우리 지구 자체의 조절 능력을 과학자들이 가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아가 지황이죠. 또 이 별들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힘 있겠죠. 이게 신의 힘들이에요. 이 우주에서 장이라고 하죠. 이 장이라고 하는 게요, 신의 힘들이에요. 이상하게 여기 들어가면요, 이쪽 팀이 되고요. 여기 나오면은 B팀이 돼요. 이상하게 여기 사이에 뭐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은요, 신의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신의 프로그램이요, 여기까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여긴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장은 안 보여요. 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왜 세포를요, 애기 자랄 때요, 세포를 떼어다가 발 쪽에 놓으면 발이 돼버리고요. 발에 있는 세포를 떼어다 귀 쪽에 놓으면 귀가 돼요. 누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게 만드는지가 안 보여요, 실제로는. 그게 신이고 그게 장이고 신에 작용하는 그 필드를 우리가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 휩쓸려요. 2명 있을 때는요, 관계가 다른데 3명이 되면 인간관계가 또 달라지죠. 다른 필드에 들어갑니다. 이건 원래 신이요, 둘, 셋, 네 세대에서 가지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 있을 땐 조직이 안 돼요. 3명이 모이면 조직으로 불려요. 예,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실험을 하는데 2명이서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요, 길에서. 3명이 쳐다보면 다 쳐다봐요.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셋부터가 조직이다. 이런 모든 원리가 그 주역의 어떤 핵심 원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숫자의 원리, 괴의 원리, 예, 어떤 이치적인 원리. 예. 그래서 이렇게 천왕, 지왕, 인왕이니까 요 인왕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 중에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게 우주에도 있으면 우주에 있을 때 인격신 하느님이고요. 지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인왕시가요, 이제 리더예요. 군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군주를 중시하는 게요, 잘났건 못났건 군주가 이 상황을 경영하기 때문에 군주를 어떻게든 깨어나게 해서, 예, 그 황극을 제대로 잡게 하겠다는 게 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다르게 유교는요, 정치에 민감한 이유가 정치의 리더가 틀어지면, 한 명이 바뀌면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원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충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군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미지에 맞게 해놔야만 전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원리에 이제 더 밝은 쪽이 이제 유교고요. 자, 이제 황극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럼 이 황극이요, 자, 황극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후천팔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후천팔계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선천팔계에서는 리더가 필요가 없어요. 아까 무국태극에는요, 리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순수 원리, 그 형이상학적인 존재인데요. 형이하의 경영 능력이라는 게 황극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면요, 가운데 누가 황극 자리를 맡아줘야 되거든요. 임금 자리를. 지난 시간에 여기 누가 한다고 기억하십니까? 밑에는 뭐였죠, 걔가? 후천팔계는요? 기억 안 나시나요? 땅에서는요, 원래 선천에서는 하늘이 위가 천이고 밑에가 지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늘의 양기가 땅에 내려와서 물로 작용합니다. 만물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물에서 시작합니다. 물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간깨가요. 간깨는 처음 보신 분들 좀 생소하실 텐데, 예, 뒤집어도 보시라고 그랬죠. 음은 흘러내리니까 음이 지금 성장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음이 성장한다는 건 역으로 만물을 이렇게 위에서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처음 보시는 분 헷갈리실 텐데, 아무튼 이 간깨란, 여기는 간이고요. 그래서 이 간깨는 음이 성장한다는 거는, 양은 위로 성장하는 게 맞지만 음이 성장한다는 거는
불은 타오르지만요, 물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위에서 양을 끌어내리는 모습도 뒤집어서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지금 물이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땅 속에서 싹이 난 상태거든요. 양이 움직이긴 하는데요, 음기가 강해서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땅 위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좀 징계, 이건 다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됐죠? 물에 다 귀하고 감게, 만물이. 간에서요. 지난 이 한 사이클을 물은 정보인데요. 이쪽은 인이고 이쪽은 이니에지 중에 지였죠. 지난 시간에. 한 번 돌아가서 이제 한 사이클이 돌고 이제 정보만 남았는데 그 정보를 갖다가 성종 끝낸다 그랬죠. 정보를 마무리 짓고, 자, 이 정보 중에 이번 사이클을 돌릴 때 어떤 정보를 쓸 건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시, 이제 발동을 시켜 땅 위로 올려보냅니다. 싹을 틔워서요. 싹을 틔운 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 싹이 이제 땅 위로 올라올 때를 우리가 징계 그럽니다. 그래서 징계에서는 제추로진 하나님이 나왔다, 땅 위에 나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명이 땅 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께, 여기는 바람이니까 나온 이 징계의 식물이요. 손께는 또 손목이었죠. 기억하시죠? 지금 따라오시죠? 징계도 목이었고요. 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위로 자라가지고 불처럼 타오르다가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릿개가 요 안에 있는 여기다 그려놓은 거겠죠. 곤이 요 안에 숨어서 불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늦여름에는요, 이 토기 때문에 습기가 흩어지질 않고 토기는 뭉치는 기라 꽉 잡아줬기 때문에 열기를 잡아줬었다. 늦여름이 더 더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음기가 이땐 작았는데요, 열기가 더 강했는데 음기가 점점 커져서 하늘의 이런 양기를요 끌어내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여긴 양기 그려놓은 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저기 관계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기는 치고 올라가는 자리라 여기 그려놨지, 실제로는 여기도 이게예요. 여기가 선천팔계선 관계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래요. 뭐냐면 양기가 극도로 내몰려서요, 양기가 죽기 직전이라 양기를 그려놓은 건데, 양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밝히려고요. 죽지 않았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 이제 뭐냐면 점점 추워져 가지고요, 이제 양기라고는 사라질 것 같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양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씨앗 속에 들어있다가 다시 싹이 터서 위로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지금 자세히는 못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읽은 대목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감은 귀의한다, 만물이 돌아오는 자리다, 씨앗이 되는 자리거든요. 생명수의 자리. 간은요, 여기서 이 씨앗을 마무리 짓고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 새 사이클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 간계가요, 실제로는 이 자리가, 여기서 간계가 황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위에 있고 양이 음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거기나 이게 토인데요, 이 중앙에서 균형을 잡아줄 건 오행 중에 토밖에 없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토 중에서 간토가 있고 곤토가 있는데, 곤토는 순음토이기 때문에 양토가 중앙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양성이라야 리드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간토가 8방의 제후 중에 한 명인데, 천자노릇, 여기 중앙에서 천자노릇을 한다면요, 간토가 와서 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진에서는 하느님이 땅에 나오고요, 손에서는요, 만물을 이게 나무이자 바람이라서 만물을 가지런하게 해준다고 했고요, 잘 자랄 수 있게. 불에서는요, 서로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환하게 서로 솔직하게요, 속내를 드러내는 때거든요. 이니에지 중에서 지금 인, 지, 숨은 정보, 겉으로는 음이고 속에 양이 들어있으니까 정보고요, 밖으로 표출이 안 됐어요. 안에서 판단만 일어났지. 땅을 뚫고, 식물이, 이게 풀이 땅을 뚫고 자라는 모습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랑이 베풀어진 거고요. 얘는요, 이게 이제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견자가 들어갑니다, 얘는. 그래서 설명에 상경 그랬죠. 서로 환하게 서로를 본다. 자, 그리고 택괴는요, 강한 양성을요, 음기가 위에서부터 끌어내리잖아요. 강한 음성을 밑에서 양이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는 양기가 강합니다. 간계랑의 차이는요, 진계가 양기가 더 강해요. 간계는 지금 좀 내몰려 있는 형국입니다.
죽지는 않고 여기서 뭔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이미지라면은 진께는요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음이 이렇게 강해도요. 반대로 택계는요 양이 이렇게 강해도요 음이 끌어내려요. 엄청난 이제 이때가 뭐냐면 그 더운 날 이제 시원해지는 가을이죠. 서늘해지는 그 서늘한 기운이 돕니다. 이 겨울처럼요 양기를 완전히 쪼그라들게 할 정도로 춥지는 않지만요 서늘하게 하는. 이때는 이거죠. 양기가 처음 뜨거움이 올라와서 따뜻한 정도죠. 그 다음에 양기가 음을 핍박해 들어가면 여긴 아주 뜨거워집니다. 따뜻하다 뜨겁다가 서늘하다 춥다가 요 네 개의 반복인데요. 이게 우리 이니에지 중에 의입니다. 의라는 게요. 불의를 만났을 때 서늘해지는 감정이에요. 잘못된 걸 봤을 때요. 단호하게 잘라내는 감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는요. 탁 수축해요. 뭔가 나가다가 사랑은요. 남들이 지금 잘못됐더라도요.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포용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봄이라서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가을은 안 그래요. 뭔가 음기를 만나면요. 확 수축해 들어오는 에너지입니다. 탁 잘라내요. 나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사랑일 때는요. 내가 교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막 품어줬어요. 아닌 것 같아요. 나까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의가 작동하는 겁니다. 딱 뒤로 물러나요. 예. 지랑 이해는 이런 관계죠. 이 둘이 반대거든요. 이 둘이 반대예요. 완전히 갈물이 돼가지고 알고만 있고 안 움직여요. 밖으로 알고 있던 걸 다 표현해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니에지는요 서로 상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대가 되는 걸 비교해 보면요 훨씬 잘 드러납니다. 즉 제가요 저 친구한테 잘했다고 할 건가 꾸짖을 건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내가 알고만 있을 건가 표현할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충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시면 여러분이 황극이에요.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됩니다. 이게 한 일신상에서는요 그게 이니에지고요. 이 감은요 이 8개가 의미하는 게 우리 몸뚱이에 다 배당이 됩니다. 설계전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거는 머리가 되고 고는 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 8다리를 잘 경영하는 것도 지금 이 황극이에요. 예. 우주의 황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우주라는 건요. 자기 몸뚱이를 자기 경영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역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진께는 발이 되고요. 성께는 다리가 되고 리께는 눈이 되고 이 땅은요. 오장육부를 다 품고 있는 이 배때기가 지금 땅이 되고요. 택께는요. 물이 고이는 연못이잖아요. 감수가 밑이 막혀서 고였죠. 침이 고이는 자리 입이 택계가 되고요. 건께는 순양이니까 하늘에 해당되는 인체의 머리입니다. 무형의 정신이 여기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께는 그 구멍이 뚫린 가운데 양기가 숨어서 이렇게 정보를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귀입니다. 그리고 간께는요. 이 간께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땅 속에 있는 생명체지만 이대로 보면요. 양기가 위로 치솟아 있는 권토는 그냥 평지인데 여긴 산이거든요. 치솟아. 제가 항상 했었죠. 예. 권토가 불을 만나가지고 위에는 리깨고 밑에는 공깨죠. 이렇게도 괴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땅이 불처럼 치솟아 있는 게 산입니다. 즉, 이 간깨는요, 인체 중에 뭐가 될까요? 손이에요. 목 아래는 땅이죠. 땅 중에 하늘하고 만날 수 있는 데가요, 손이에요. 요가 하시는 분은 다리도 만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이 만나죠. 그리고 이 손이 제2의 뇌예요. 그렇죠? 하늘을 그대로, 동양에서 제사 지낼 때 산에 가서 하잖아요. 하늘의 계시를 받으려면요, 땅 중에서 제일 하늘 가까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 보면 왠지 신선이 살 것 같고 이런 느낌 드는 게요. 거기 하늘하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은요. 뇌랑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만지고 싶은 이유도 뇌가요. 만졌을 때 저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만져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과 뇌가 이렇게 그 하나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다 나와요. 진깨는요. 두 다리 밑에 발바닥이 있는 거에 해당되는데요. 진깨가 벼락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벼락이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이 움직여야. 요즘 걸어야 산다. 걸어라 막 하는 것도요. 저 진깨 발이 움직여줘야 인체 내에 계속 벼락이 쳐줘야 정체되어 있는 혈액순환이 계속 순환이 일어납니다. 다리는 두 다리가 몸통에 두 다리가 붙어있는 형국인데 두 다리가 계속 저어줘야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과 우레가 같이 작용을 해야 된다. 요게 뇌풍 동작이라고 선천팔계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정신 없으시죠?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인체 안에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연구를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보십시오. 요 곤토가 제가 뭐라고 했죠? 이 곤토를 기토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토는요, 토라는 거는 균형작용입니다. 토는 우주를 균형 있게 유지해 간다는 거고요. 기토는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이거는요, 무토라고 해서 양토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가 토인데요. 무가 숫자로 5토고요. 기토가 10토입니다. 하도에서 공부하셨죠? 5와 10이 토다.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인데, 즉 이 토라는 건 주제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인데 하늘이 지금 5토로 작용하고 우주의 양의 주제자입니다. 지는요, 음의 주제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팔계에서는 건곤이 위에 있었는데 후천팔계에서 건곤이 사라집니다. 건곤이 뒤로 빠져버려요. 어디로 빠졌냐면요, 음토는요, 기토는요, 양 속에 들어가서 불의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요. 양토는요, 물 속에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만물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음토는요, 기토는요, 음은 양 속에 들어가가지고 순양인 하늘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붙잡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우주가 탄생을 했는데요, 양만 있다면 발산해서 빅립이라고 하죠. 터져서 끝나요. 음만 있다면 쪼그라들어서 다시 빅뱅 그 상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음양의 균형이 맞으니까 우주는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탄생 전에 설계도에는 음양이 딱 양이 하늘이 위고 땅이 아래다 하지만 실제 작용할 때는요, 현상계 작용할 때는 음이 높은 데서 하늘을 붙잡아 주고요, 양이 낮은 곳에서 그 정체되어 있는 음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하느님 작용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지금 하느님의 천지의 무토와 기토는요, 그 토라는 주제작용의 양 모습이고 천지신명이라는 게 이겁니다. 동양에서 천지신명 해달라는 게요, 양적으로 만물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음적으로 만물이 이렇게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작용하시는 그 신에 대해서 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무토 기토를 하나로 그런데 줄여서요, 근데 실제로 경영자는 간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요, 이 간토가 이렇게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는 겁니다. 간토에서 이 양이 무토고요, 이 두 개가 기토예요. 그리고 간 자체는 양토기 때문에 간 자체는 무토예요. 간 자체는 무토인데 무토 안에 또 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토만이 이걸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곤토는 양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런 무토, 기토, 천지신명을 경영한다는 이 경영 측면에서는 무토라는 양토가 와요. 왜? 양 안에 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토만이 무토인 이 간토만이 실제로 무기를 다 조화를 이루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좀 어려우시죠? 근데 단순하게 보세요. 간토가 환극인데, 토라는 거는 오행 중에 제일 가운데니까 주제자인데, 토가 리더인데, 음적인 리더가요, 음적인 작용도 해줘야죠. 은밀하게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겉으로 또 양적인 작용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곤토만으로는 음적인 작용만을 상징하니까 간토는 음도 들어있잖아요. 간토로 상징을 하는데 간 안에는 결국 음도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무토, 기토를 간토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요, 이 동양 이렇게 술객들이 하시는 말에 무기토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무기토라고 그래요. 무기토. 저게 간토예요. 그래서 8개의 주제자는요, 간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토, 간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간방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술객 어르신들이 이제 이 공부 하시다가 우리나라가 그 세계를 보이건 보이지 않건 결국 우리나라가 리드를 한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문화가 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도 간토에서 만든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간방이 리더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대놓고도 우리가 만들 때도 올 거다. 이 얘기가요, 후천팔계에서 말하는 성정, 성시를 말해요. 기존 정보를 싹 종합해서 정리하는 것도 간토가 하고, 또 사람들한테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제시해 주는 것도 간토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시. 새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도 간토가 하고 기존 모든 문명을 정리하는 것도 간토가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익학당을 열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기존에 한번 돌았잖아요.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 기존의 모든 문명의 인류 한 3,000년의 지혜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3,000년 전 거는 지금 사실은 정보가 불확실하니까 그 안에 거를요. 성종이라는 걸 지금 우리 제가 학당에서 뜻을 세운 게 이 감방, 우리는 감방 사람들이니까 세계에다가 우리가 잘해야 할 거는 우리 감방이 원래 할 수 있는 걸 제일 잘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한몫하자고 하는 게 이겁니다. 동서양 유불선이나 기독교 모든 정보들요. 정리를 한번 안 해주면요.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해요. 유불선 성경 뭐 불경 8만대장경을 주고요. 잘 살아봐 그러면 이번에 그 하버드대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데 정의에 대해서 그동안 서양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쫙 얘기해주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잘하세요 라고 하면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돌아서서 누가 나를 딱 건드는데 욕을 해 말어를 결정할 때 지금 서양 철학 한번 다 훑으실 겁니까? 안 돼요. 누가 감방이 정리를 안 해주면요. 이거 다 정리했더니 핵심은 이거더라. 이대로만 해야 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감방이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원래 그런 자리예요. 신이 감방에다가는 그런 거 하라고 뜻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면요 잘 될 겁니다. 왜냐 제가 확신하는 게 진방은요 여기가 산동반도 쪽인데 진방은 나가서 퍼지는 자리지 여기서는요 전 세계에서 나온 거 금방금방 부풀려서 만들어내긴 잘해요. 원천 기술이 감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후천팔계는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방에 대해서 제일 길게 써놨죠. 그때 기억하십니까? 감방은 동북방의 꾀이니 만물이 끝나는 곳이고 시작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감방에서 말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다. 한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감방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감방이 이제 그 주제자다 하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73페이지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지금 이걸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게요. 한류 할 때 우리나라께 전 세계 가서 먹히죠. 요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방께 가서 먹히는 거예요. 감방건요 전 세계에서 따라할 용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한 사이클을 돌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어떤 모델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요. 여기서 뭔가를 하면요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역학적 원리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걸 만들어 내보내자는 거죠. 한국에서 좋은 것만 앞으로 문화를 컨텐츠 수준을 아주 올리면요. 지금 한류가 나가 있는 그 네트워크를 따라서 경락이 열린 거랑 똑같거든요. 경락이 열렸기 때문에 한번 경락이 다 열리고 나면요. 단전에 기운 조금만 모아놓으면요. 온몸으로 다 나갑니다. 길은 지금 한류나 그런 예능 쪽으로 열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제 아마 이런 새로운 사이클이 인류 문명의 새 사이클이 시작될 때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내부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잘 안 드린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 중, 하원갑자라는 게 있습니다.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해가지고요. 요게 60년씩이겠죠. 하면 180년이죠. 180년이 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동양에서 시간 계산이요. 그게 이 하원갑자가 언제 끝나냐면 이번 하원갑자가요. 84년에 시작해서 2043년에 끝나요. 네. 그러면 44년부터는 새갑자로 들어가요. 다시 다른 상원갑자죠. 그런데 요게요. 요게 세차운동 한 별자리가 이제 춘분점이 바뀌는 216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양에서 갑자 계산하는 게 서양 정섬술에서요. 세차운동 가지고 이렇게 물병자리로 바뀐다고 하죠. 예. 그때가 2044년입니다. 2044년부터는 이제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양 하원갑자, 동양의 갑자년 계산하고요. 이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어떤 물병자리 시대 들어간다고 지금 서양에서 뉴에이지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뉴에이지가 계속 뉴에이지로 들어간다, 새로운 시대로 간다 하는 게요. 동양에서 후천개벽 온다 이런 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이 언도가요 동서양이 똑같아요. 2160년 이 세차운동 주기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80년이죠. 이걸 이제 해가지고 1800년이 자축인묘 중에 한 단위씩 먹고 계산하는 게 동양의 계산법. 그래서 소광절 선생이 만든
한 번 해서 129,600년 돈다는 게 1800년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개가 있으니까 곱하면 129,600년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차운동 주기랑 똑같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자연의 별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요. 지금 이제 우리 지구의 춘분점에 비치는 이 별자리가 물병자리대로 넘어간다는 그걸 보고 서양에서도 지금 뉴에이지 온다 하고 하는데 동양에서도요. 이걸 왜 후천개벽이라고 하느냐? 왜 후천개벽이냐고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129,600년이면요. 자, 축, 인, 자의 하늘이 열리고 축의 땅이 열리고 인부터 사람이 좀 살만해요. 여기서부터 계산합니다. 보통 생명체들은. 그 전에는요. 빙하기나 이런 데 거치면서 좀 찌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는데 인, 묘, 지금 저거 그대로입니다. 인이 간방이거든요. 축인이. 축의 그전 사이클 끝내고 인의 새 사이클 시작하니까 이때가 정월입니다. 음력 12월이고요. 성종, 성시거든요. 이 두 개를 간방에서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묘에서 만물이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땅 위로 올라와서 진, 사, 오, 미, 한여름이죠. 정오. 이게 이제 정오라는 거죠. 정오, 미, 예. 미, 신, 닭유자, 닭띠입니다. 유, 술, 개띠요. 해, 돼지띠. 이렇게 돼 있죠. 동양의 큰 개벽론은요. 자시의 빅뱅, 이게 빅뱅 수준도 걸리고요. 작은 단위도 걸립니다. 먼저 빅뱅 수준 말씀드리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시의 하늘이 열리고 축시의 땅이 열리는 건요. 하늘이 우주가 생성되고 별이 생성되고 인시의 사람이 생성돼요. 그래가지고 한 사이클이 돌면 반대로 이때 천이 망하고 지가 망하고 인이 망하니까 이 유시의 생명체가 사라져요. 우주에서는. 술시에 별이 사라져요. 해시에 하늘이 사라져서 혼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다 다시 펼쳐져요. 이건 빅뱅 단위 수준이고요. 이걸 이제 아까 129,600년으로 계산하면요. 지금이 정오예요. 아까 말한 2044년이 정오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서양에서는 지금 물병자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기 넘어간대요. 이게 후천개벽이에요. 앞을 선천으로 보고 뒤를 후천으로 봤을 때 후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의 선후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천팔기 할 때 후천이 아니에요. 후천팔기 할 때 후천은요. 눈에 보이는 자축인묘의 모든 세계가 후천세계죠. 그렇죠? 이게 전체가 후천세계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흔히 후천개벽이라고 말하는 선천후천의 개념은요. 뭐죠? 오전, 오후를 가르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 지금 몇만 년 살았죠? 1, 2, 3, 4, 한 5만 년 살았잖아요. 그쵸? 여기가 1800년씩이니까요. 요거 한 5만 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5만 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5만 년 무국대도니 뭐 후천개벽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요. 요 사이클 이제 지금 우리가 딱 절반 살았다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요. 요게 또 자축인묘 단위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 힘들죠. 일단 우리가 사는 세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인류가 제대로 이 빙하기 끝나고 퍼진 지 한 5만 년 됐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도 계속 빙하기가 있죠. 그래서 또 10,000년 전에 지금 한번 빙하기 와서 지금 한 10,000년 됐거든요. 빙하기 끝난 지가. 그래서 그 전 문명이랑 많이 단절됐어요. 요 한 10,000년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온 건요. 거의 인류가 한번 갔다가 다시 살아서 한 10,000년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역사 연구할 때 한 10,000년 전을 한번 끊고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부터죠, 우리가? 구석기랑 신석기랑요, 갭이 사이가 있어요. 신석기 시작할 때쯤에서요, 한 10,000년 전부터 다시 우리가 인류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 10,000년 치고 올라왔는데, 정오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양에서는 뉴에이지고요. 그러니까 별자리야 항상 2160년마다 도는데 왜 난리를 치느냐 하면요. 그게 1800년 단위가 넘어가는 지금 그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에서는. 근데 이게 동양만 있을 것 같죠. 서양 철학의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유작들에 보면요. 우주 인류는 1800년이다 이렇게 계산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때 그걸 보고 어떻게 동서양 다르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계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다만 이제 서양엔 자축인묘 단위로 계산하진 않죠.
동양은 이제 또 저런 식 계산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기본적으로는 세차 운동 주기로 아까 2160년 단위로 별자리가 옮겨가는 걸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계산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천지가 바뀌기 때문에요. 인류가 여기 맞춰 나가야 됩니다. 요게 재밌는 게요. 천지는요. 선우천팔계 공식 그대로 움직여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못 맞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성인들이 나와서 개벽하자고 막 하는 이유가요. 못 맞출까 봐요. 우주가 지금 이렇게 되게 나름 이제 후천 쪽에 가면 뭔가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갈 텐데 앞으로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지구도 좀 더 편해지고 살만한 대로 바뀔 것 같은 운이 온다는 걸 아는데 인류가 이제 인간은요 본인이 또 싫다고 그런 업을 안 지어버리면 하늘이 주려던 게 좀 뭔가 이렇게 잘리겠죠. 하늘이 보너스 줘야지 했는데 이렇게 되게 배기 싫게 하면 보너스 양이 줄 수도 있겠죠. 운은 왔더라도 제대로 못 찾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한테서는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저렇게 이제 운 오니까 이제 좋은 시대 오겠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오니까 이걸 내가 더 잘 타야겠군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역학에서는. 인간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하기 나름. 그래서 한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